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1월, 2월, 3, 4, 5, 6 쭉 진행해서 드디어 7, 8월 이제는 완벽하게 마무리죠.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 답안 작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 7, 8월 강의의 목적은 그죠. 각각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정리되어 있느냐. 그죠. 이슈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서술. 그죠. 정확하게, 그죠. 서술 내가 잘 할 수 있는가. 두 가지에 대한 테스트예요. 근데 만약에 이슈 정리가 이게 미흡하다 싶으면, 그죠. 반드시 보완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서술 하는데,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만, 서술은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연습해야 돼. 절차탕모라고 그러죠. 또 원고라고 하게 되면 퇴고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우리가 뭐 요만큼 정리됐는데, 그렇죠? 이슈 정리 다 돼 있겠죠. 문제는 똑같은 이슈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늘 예를 드는 게 그거죠. 몇 년 전에 14년도 처음 시험제도 개편돼서 나왔을 때 후반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죠. 친구들끼리 돌려가면서 답안 써보면 분명히 퀄리티 차이가 있다.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라도 그렇죠. 정확하게 특히 이제 거시경제학 가게 되면은 사태는 좀 심각하죠. 거시경제학 가게 되면 논리적인 순서가 있죠. 인과관계 쭉 가는 그 논리적인 순서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서술형 문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키워드죠. 키워드를 잃게 되면 뭐 아무것도 없죠.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정리. 제가 제시하는 그것은 전체적인 막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수업하는 것이니까 오늘 하루 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6일 동안 보완하는 거 일도 아니죠. 물론 이제 경쟁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승부야. 여기서 뭐 흐지부지 했다가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 양심선언 해야 될 게 내가 그쵸 문제 받아봐서 문제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그것은 뭐죠? 도덕적 캐리어 역선택이요. 그거는 내가 늘 주장하는 건 역선택이요. 완벽해 이제. 이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공부하고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 그건 뭐 그렇죠. 원서 내지도 마. 아예 지금부터 결심을 해. 난 내년에 볼 거야. 난 2019년도에 가야지. 그 해가 올까요? 2019년도가? 정말 내가 안타깝게 이제 호소하는 건데. 근데 또 그래. 박준희 너는 늘 그렇게 살아왔냐? 나도 물론 안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달라. 나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승부죠. 정말 긴 그렇죠? 첫 출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역선택하면 안 돼. 도덕적 회의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5, 6월까지는 미리 제가 문제를 나눠드렸죠. 그래서 미리 한번 쫙 풀어보고 해라. 그런데 요거는 물론 이제 인강 하시는 분은 보겠지만은 수업 듣기 전에 그렇죠? 제가 서술형 문제를 매회에 3개 하고 나머지 7개 문항 합쳐서 10개 플러스 알파 10개. 요건 주로 이제 경제학의 계산 문제 연습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완벽하게 풀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자기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답안 쭉 작성해서 놓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 문제, 보충 문제는 이거야말로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펑크내면 해야 되죠. 계산 문제 또 이제 약간의 이제 플러스 알파 이런 문제들인데 주로 계산 문제가 될 거예요. 요거 완벽하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40문제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반으로 줄였어요. 반으로. 예, 그랬으니까
요거 꼭 해보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거부터 우선 풀어 서술형 문제 답안 작성하시고 7개 풀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다. 그 다음에 요건 시간을 가지고 좀 풀든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요거 중심으로 가고 계산 문제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저 약간 필요한 문제들 있으면 조금 코멘트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강 들으시는 분들 1시간 드릴게요. 1시간을 답안 작성하는 시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요거부터 쓰고 요거 하는 데까지 1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시간보다는 좀 짧겠지만은 한 시간 정도 답안 해놓고 여기서 그렇죠? 이슈와 서술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첨삭, 그렇죠?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고지해 드린 대로 제가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그 과정에 따라서 첨삭 원하시는 분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작년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9월 달에 여러분 인강 들으신 분들 첨삭 원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신청 안 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나는 아주, 그쵸, 벌떼처럼 올 것 같아. 아, 일주일이 지나도 조용해. 그래서, 아, 벌떼처럼 오진 않는구나.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별로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렇죠? 활용하란 말이죠. 4달 동안 했는데 다 한 번도 나한테 이메일 보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 완벽하게 여러분들. 박중희 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던가, 여러분이 완벽하게 복습을 했던가. 둘 중에 하나죠. 뭐가 진실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탄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물론 귀찮은데 질문이나 이런 거 한번 해서 뭐 물론 이제 첨삭 안 할 필요 없다. 그럼 내가 우리 하는 것만 보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강하시는 분들 광고합니다. 네,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7시 이후에 여러분 질문 받습니다. 1대1로 질문 오시면 제가 답해 드릴 테니까 우리 요 수업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요 시간에 오셔서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질문이 있는데 잘 안 해, 이것도. 게시판에 질문 잘 안 하시죠? 또 하더라도 경제학은 참 이게, 그렇죠? 그림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직접 만나서 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계신 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와가지고 자, 7시 이후입니다. 월화 저녁에. 그 오게 되면 그 학원에 강의실 그 적혀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오시면 저를 프리로 만날 수 있어요. 꼭.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시고. 자, 7, 8월이, 그쵸? 이제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과연 올해 합격할 수 있는가? 그죠? 마지막.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전투적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다 스마트폰 죽여놓고 공부에 몰두할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그 대신 새끼 잘 드시고 잠은 잘 자야 돼요. 충분히. 근데 가끔 그런 친구들 보죠. 안타까운데 새벽 한 2, 3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오전을 졸다가 헤매고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페이스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7, 8월 잘 보내고 그 다음에 9, 10월 모강 우리가 진행이 되죠. 이때 마무리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남은 이론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다른 잔소리 또 이제 해가면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첫날인데 오늘 첫날 진도는 수요공급 이론에서부터 수요공급 이론의 응용까지. 아, 여기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죠. 아이템이. 그리고 거기 서술형 문제 3번, 6번, 8번. 자, 인강 들으신 분 미리 답안 작성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다뤄질 수 있는 주제 아이템이 뭘까요? 수요공급 이론, 탄력도 응용해서. 여기서는 균형 찾는 문제 되겠죠. 균형 찾기. 그래서 이제 수리적으로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여러 명일 때 뭐 이런 계산 문제 찾고 그 다음에 여건 변화죠.
여건 변화에 따른 균형 변화. 근데 이런 것들이야 뭐 다 녹아있는 이야기니까 잘 할 걸로 믿고. 그 다음에 탄력도죠. 탄력도는 수요 측면에 있어서 세 가지 탄력도, 공급 탄력도. 이것은 뭐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계산 문제겠죠. 측정.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요 가격 탄력도와 관련해서는 지출액에 관한 문제죠. 이게 핫 이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도 결정 요인. 자,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연습장에다가 지금 뭐 노트할 건 아니니까 메모해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주마등처럼 내가 말씀드리고 떠오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꼭 가서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탄력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도 있죠. 그 다음에 소득 탄력도와 관련돼서 탄력도 관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탄력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경제학 분석에서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주제가, 그렇죠? 수요 공급에는 응용인데, 응용 부분에서가 이제 잉여 문제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경제적 잉여의 문제들. 그 다음에 세금이죠. 조세, 세금 매길 때 귀착의 문제. 보조금. 자, 그래서 이것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험 문제 날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좀 까다롭게 내면 골치 아파요. 아주 어렵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몇 개 좀 응용하는 문제 내놓고 했으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가 이제 가격 통제. 자, 이런 리스트업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가격 통제 중에서 핫 이슈는 당연히 최저임금제죠. 지금 뭐 10,000원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격렬한 논쟁이죠. 1년에 한번 결정하게 되는데 이거 시한 넘겼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최종 그 위원회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그쵸. 이거 모르는 내용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문제 약간만 변형시켜서 내도 또, 그쵸.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고. 그래서 기본 개념 잘 보시고 여기서는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유의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가도록 하십시다. 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시험에서도 연속적으로 나는 문제, 담배 문제, 탄력도와 지출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에 답을 할 때 우선은 문제가 몇 가지냐, 내용이 뭐냐, 이것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읽어볼까요? 몇 년 전 있었던 얘기죠. 담배세 인상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장이 뭐였냐면, 당국의 주장은 담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국민들 금연시키기 위해서 올리겠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당장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더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담배값 인상해가지고 담배세 인상해서 별로 안 줄었는데 실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었을까? 그렇죠? 담배세를 매겼는데 매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상방이동하죠. 그래서 정부는 얘가 왕창 줄어들 거라고, 근데 줄지 않더라. 그렇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이거지? 그럼 줄지 않는 이유는 뭐죠? 여기도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갈 키워드는 반드시 3개 있어야 되겠죠. 담배세를 매기면 어찌 된다? 공급이 감소한다.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담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거니까 상방이동하게 되겠죠. 그때 정부는 뭘 기대했을 거다. 그렇죠? 비싸지게 되면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거다. 근데 줄지 않았다 이거지. 그럼 이것의 차이는 어디 있겠어요?
그쵸. 수요곡선 형태에 대한 견해 차이죠. 1, 2란 말이야. 정부는 뭘 예상했다? 담배값 올리면은 수요량이, 그쵸? 대폭 줄어들었을 거다. 들 거다. 근데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이거 하도 많이 했으니까. 담배가 왜? 수요가 실제로는 비탄력적이더라. 기울기가 가팔러. 그러니까 담배 먹여서 공급 상방이동한다 하더라도 소비량은 많이 줄지 않더라. 그럼 담배는 왜 비탄력이야? 기호품이니까. 이거 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술형 문제. 첫 번째 뭐 들어가야 돼? 세금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그런데 담배는 어때요? 기호품이다. 따라서 어떻게 돼? 비탄력적이다. 수요곡선 기울기가 가파르다. 따라서 수요량은 줄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빼면 안 되겠죠.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하게 되면 상방이동, 담배는 비탄력이다. 따라서 비탄력이면 그렇죠. 소비 수량은 크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거 빼먹으면 안 되죠. 간단한 서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왔던 비판이죠. 그럼 담배가 비탄력이기 때문에 세금 매겨봤자 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실제로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겠다. 담배 가격을 그때 2,500원인가 막 그러다가 4,000원으로 이렇게 올렸죠. 그때도 이미 나왔지. 3배 이상 올려야 된다. 10,000원으로 올려야 돼. 10,000원. 그럼 어떻게 될까? 진작에 탄핵됐겠죠. 더 빨리 탄핵됐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자 보세요. 따라서 이게 그쵸 인상이 크지 않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대폭 올리면 어떻게 될까? 담배세를 대규모 아주 높이 매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요가 어떻게 돼요?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에 답 썼어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이때 담배 소비량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뭐요? 대폭 인상이야. 담배세를 대폭 인상했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가격이 대폭 오르죠? 가격이 오를 때 탄력도에 미치는 영향 뭐가 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대폭 오르게 되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탄력도 결정 요인 중에서 대폭 오르게 되면 담배에 대한 수요 탄력도가 어떻게 돼? 커져. 즉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이제 대폭 줄겠지.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답에 들어가야 할 키워드는 뭐죠? 대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서 탄력도가 커진다.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거 써줘야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영어란 문제야. 우리 기출문제도 두 번이나 나왔고 과거에. 담배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여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공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6번 문제, 하디슈죠. 보조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온통 다 보조금 주겠다고 야단인데, 그치? 국민들은 숨지겨 보고 있습니다. 뭘 걱정해? 그쵸? 특히 네 번째, 유의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설명하세요. 국민들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기 때문에, 그쵸? 지금 보조금 준다고 뭐 전부 다,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십시다. 예? 그럼 보세요.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4점짜리 서술형이다. 보기 하나에 1점씩이다. 그렇긴 하지만 점수는 중요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한번 보자 이거지.
우선 문제부터 잘 읽어봐야 돼. 1. 보조 지급에 따른 잉여는 어떻게 변화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 잉여가 어떻게 변화했죠, 여러분? 자중손실이죠. 자중손실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 경제적 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써봐라고. 두 번째,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배분이 되죠. 소비자에게 준다 하더라도. 자, 배분의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탄력도의 차이죠. 조세, 전과 기차에서 탄력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이것도 탄력도야. 세 번째,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이건 무차별이죠. 소비자에게 주나 생산자에게 주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에게 보조금 주는 법은 없죠. 누구에게 보조금 준다? 실제는 공급자에게 준다. 반값 등록금 뭐 전부 이런 것도 공급자에게 주는데 여기 소비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네 번째, 요게 이제 묻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지. 보조금 지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세 가지. 세 가지 뭐죠? 여러분 생각나요? 세 가지. 과다 소비에 따른 자원 배분 비효율성. 그 다음에는 세금 징수. 그 다음에가 자중 손실 발생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써줘야 돼. 난 이게 나올 것 같아 올해.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쵸? 자, 가봅시다. 그러면 이거는요. 출제 확률 100%야. 그렇다면 자, 그림 분석해 주시오. 그림 분석. 소비자에게 보조금 줬다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생산자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야. 그러면 먼저 소비자에게 보조금 주는 경우 어떻게 되지? 수요 곡선이 상방 이동하죠. 지불용의 가격이 보조금액만큼 높아지게 되잖아.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원래 균형에 비해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럼 마무리는 여러분이 해봐. 가격이 올랐지? 가격 상승분 요건 누구 혜택? 생산자. 생산자가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비싸게 샀으나 그렇죠. 보조금을 받고 났을 때 자, 요건 뭐죠? 실제 소비자 지불 가격. 그러니까 원래 시장 가격에 비해서 싸게. 이건 소비자 혜택이고 요거 공급자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잉여 증가하지. 생산자 잉여 노란 면적만큼 증가했어요. 소비자 잉여 빨간 면적만큼 증가했죠. 이때 이쪽 저쪽이 다 혜택을 보게 되는데 혜택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된다고? 탄력도지. 수요 공급 탄력도 비율의 역비율. 수요 요거 소비자 혜택이야. 공급자죠. 공급자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지? 탄력도가 큰 쪽이 큰 혜택, 적은 혜택. 작죠? 큰 쪽이 작은 혜택이 돼. 혜택이 작아져. 그 탄력도가 크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 탄력적이다. 기울기로 보면 기울기가 완만한 선을 갖는 쪽에서 적게, 조금 혜택. 자,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지. 경제적 잉여는 어떻게 변합니까? 조금 전에 했죠. 소비자 잉여 증가, 소비자 잉여 증가, 생산자 잉여 증가했으나 얘는 플러스 증가했으나 이만큼 어때? 재정 지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액에 비해서 요 두 개 잉여 증가 폭이 작게 되니까
요 면적이 요게, 그렇죠? 자중손실이 됐지? 자, 그러면 1번 문제 뭐라고 답해야 돼? 어떻게 변화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잉여는 감소한다. 왜? 보조금을 위해서 지급한 정부 지출 총액보다 증가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증가분이 작다. 그게 자중손실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뭐예요? 어떻게 배분돼요? 탄력적인 쪽이 조금 혜택, 비탄력적인 쪽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둘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되지. 그 다음에 3번 아까 똑같죠? 자, 그 대신 똑같다 할 게 아니라 그림 한번 그려볼래?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소비자 지불용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이번에는 생산자 비용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지. 그래서 가격이 내리게 된단 말이야. 그게 딱 이거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리고 생산자들은 싸게 팔았어. 그러니까 요거 소비자 혜택이죠. 소비자 혜택. 그러나 이제 보조금을 수령하고 나면 생산자 여기 받게 되니까 요 공급자 혜택이었지. 똑같죠. 계산 문제가 날 수도 있고 해서 모든 면에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조금 지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뭐다? 한마디로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죠?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 생길 수 있다. 항상 기억해야 된다. 뭐? 시장에 의한 균형이, 그렇죠? 요게 완전 경쟁이라고 하고, 요때 이게 소셜 웰페어가 뭐예요?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상태를 보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됐어요? 많이 생산하고 싸게 많이 하게 되니까 그만큼 자원이 이쪽 부문으로 과다하게 배분된 셈이죠. 그렇죠? 시장에 의한 것보다 과다 소비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보듯이 뭐예요? 세금 걷어야 한다. 세금. 그리고 요만큼의 자중손실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돼요? 세금 안 거둔다고 하다가 실패했죠. 복지 없이,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 그러다가 날아갔잖아요. 당대표하고 싸우고 어떻게 세금 안 걷고 하겠어? 이 정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정권도 위험하죠. 어떻게 하겠다고? 오늘 보도 나오는데 세금을 더 걷어야 돼. 이제 걷는데 누구한테 걷겠다고? 고소득자에게 걷겠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겠지만 고소득자가 몇 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세율을 높여야 돼. 그 모든 사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촛불이 반대로 커지겠지. 이게 딜레마야. 세금 걷어야 누구한테 걸을 거냐. 이게 갈등이란 말이야. 그렇죠. 세금 걷는 거. 다시 한번 해봐. 보조의 문제점은 뭐라고? 이 부문으로 자원 배분이 과다하게 이루어진다.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세를 통해서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을 때 증가하는 잉여의 크기가 그렇죠? 증세액보다 작다. 자중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해야 돼.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답안 작성하셨는데 어때? 만족스러워요? 어때요? 잘 썼어요? 아니야? 그러면 다시 써야지. 그죠? 꼭 다시 써서 마무리하란 말이야. 자, 마지막 서술형 문제네요. 예, 8번. 이 문제도 핫이슈죠. 최저임금제. 아까 이거 출제 확률 100%라고 그랬지? 이거는 200%. 지금 시험 본다고 이거 내겠지, 교수님이. 최저임금제, 이거 어떡할까요? 우선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아니까 바로 들이대보자고. 뭐 최저임금제 적용이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일단 어떻게 돼요? 비숙련, 저임금, 청년, 아니면 노년, 아주 널이 많으신 이런 분들이요.
이분들 노동 수요의 특징은 뭐지? 굉장히 탄력적이란 말이야. 탄력적이라는 말은 뭐야? 전문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비전문직이란 말이야. 비전문직이다 보니까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 말의 의미는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임금이 조금만 오르면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공급은 정상적이라 합시다. 근로자들, 기업의 노동 수요. 그러니까 비숙련 저임금이니까 대기업 근로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 신문 나왔더만 대기업 근로자 시간당 임금이 26,000원으로 나옵니다. 시간당 임금 계산해 보니까. 근데 지금 비정규직 이쪽에서 있는 분들의 시간당 임금 얼마예요 지금? 6,500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대기업하고 아무 상관없어. 전부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야. 자, 6,000원인데 10,000원 올려달라. 그러면 됐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데 내가 아주 이걸 써놨어. 사실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단어를 내가 주어봤어요. 노동수요 임금 탄력도, 근로자 총임금 소득, 해고, 실업 네 단어를 반드시 사용해서 서술형 문제, 문장 5개, 6개로 써봐라 이거지. 자, 뭐부터 시작할래?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일단 어떻다? 노동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이다.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죠? 대량 해고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 수요 곡선이 완만하니까. 그렇죠? 대량 해고야.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제가 시행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건 해고가 되고 요건 뭐지? 신규 진입 근로자죠. 그 얘는 그대로 진입 근로자 숫자는 뭐 일정하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 대량 해고에 의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야. 실업은 여기서 전체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요건 해고고 여기서 여기가 실업이 되지. 대량 해고,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해. 그리고 탄력적일 때 임금이 오르게 되니까 탄력도와 지출액의 관계, 가격이 오를 때 어떻게 돼요? 지출액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불하는 총임금액은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은, 총소득은 오히려 얘가 오르게 될 때 대량 해고하기 때문에 자, 이건 여러분 다 잘 썼지? 그렇죠? 최저임금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잉여 변화 이런 거 계산 문제가 날 수도 있고, 네. 연습 뒤에서 하게 될 거예요. 어때요? 이건 잘 쓰셨지? 4가지 단어 잘 넣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 시험장에 왔는데. 그런데 얼마나 이쁘게 잘 쓰냐 이거죠. 그렇죠? 이제 출제 교수님이 채점하시면서 그래.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쫙 읽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점 맞는 거고. 그렇죠? 이게 뭐야? 다시 읽으면 맞는 말 썼네. 한 번 읽었다 하면 3점. 박준희 같은 놈한테 만나면 이제 아주 나쁜 놈이야. 감점 확 하겠죠. 그러니까 잘 써야 돼. 4가지를 물 흐르듯이.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돌려봐라 이거 이렇게. 그래서 서로 코멘트도 해주고. 할 수 있으면 스터디하면 좋긴 좋죠. 자, 이래서요, 서술형 문제 3개 우리가 봤어요. 뭐, 크게 난해한 주제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주제인데, 우리 요 파트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낼 수 있다면 대개 요 정도 주제를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코멘트 하고 돌아갑시다. 뒤에 가서 할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 이게 났었지. 보통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임금이 오를 때 노조에 의해서 임금 인상 벌어질 때 지금 본 것처럼 어떻게 돼요?
해고 근로자가 발생하고 초과 공급 실업이 발생을 하지.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유일한 예외가 하나가 있다. 언제? 수요 독점일 때. 그게 시험 문제 났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수요 독점일 때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그림 그려봐. 정확히 해야 돼. 계산 문제 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수요 독점 기업이 하나야. MRP 곡선 하나만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장 전체 근로자들은 여럿이니까 시장.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볼래? 그 다음 수요 독점 기업 입장에 있어서는 시장 공급 곡선이 뭐다? AFC다. MFC는. 그래서 여기서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인 경우에 비하여 어떻게 됐어요? 임금 내리고 고용은 줄게 되죠. 이 경우에 노조가 못 사겠다. 임금 올려주라. 투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의해야 되죠. 합의해서 임금이 결정이 됐어. 임금의 서로 합의된 임금. 협상에 의해서 합의했다. 이 임금이 어떤 의미가 돼요? 기업에게는. MFC죠. 왜? 근로자 1인당 이만큼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몇 명이든지 간에 얘가 MFC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인국대 조건 뭐죠? MFC, MRP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용이 어떻게 돼? 줄지 않는다. 됐지? 이게 우리 기출문제였어요. 이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죠? 경악했지. 그때까지 이 문제가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전면적으로 저 정도 되면 이제 뭐 미시경제 빠짐없이 샅샅이 다 봐야 되겠죠. 근데 요런 이제 흐름을 같이 보면은 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예? 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 3개를 같이 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리 잘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자,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만족스럽게 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뭐, 이슈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썼냐? 키워드 빠짐없이 잘 썼는가? 두 번째는, 그렇죠. 내가 보기에도 물 흐르듯이 잘 썼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수적이기도 하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글씨요. 글씨가 이뻐야 돼. 명필일 필요는 없어. 근데 그렇죠. 가독성이라고 그러죠. 읽기 쉽게 써줘야 돼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 본인이 판단됐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그 답안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답안을 다 쓰셨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고 한번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쓴 거 뽑아가지고. 자, 그럼 이제 1번으로 갑시다. 해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 쭉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개념 문제죠. 그냥 탄력도에 대한 개념인데 이걸 이렇게 놓으니까 문제가 썰렁하지만 상황을 만들죠. 우리가 문제 만들듯이. 그렇죠? 뭐 저거 상황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라 하게 되면 이제 잘 요 핵심이 요거니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갑을 병이야. 새 운전자인데 갑은 맨날 나 30리터라고 주문합니다. 을은 5만 원어치라고 말합니다. 병은 5천 원짜리. 뭐 경제 독해력이죠.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수업에서도 많이 하고 했던 얘기죠. 30리터 달라. 이건 뭐야? 수요곡선의 모양이 수직이지. 30리터. 탄력도 꽝이죠.
완전 비탄력적인 소비자야. 5만 원어치 이분의 수요 곡선은. 그렇죠. 지출액이 일정한 거지. 지출액 가격 곱하기 수량한 지출액 5만 원이라는 거니까 어디서나 5만 원 수요 곡선 모양은 직각상곡선이고 탄력도는 모든 점에서 1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고 5천 원짜리 뭐예요 이거? 뭐 휘발유도 고급, 저급 그런 게 있나요? 5천 원, 6천 원, 뭐 만 원짜리 쭉 있는데 나는 무조건 5천 원짜리로 고수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탄력도는 무한대죠. 탄력도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응용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휘발유 공급이 줄었대. 그럼 소비 지출액이 어떻게 되겠냐? 자, 공급이 주어져 있었는데요. 공급이 줄었다고? 어떻게 됐다? 이 경우에는 거래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오르겠죠. 소비 입장에서 지출액이 커졌을 거고 여기는 공급이 줄어도 어때? 지출액은 5만 원 항상 일정할 것이고 공급이 줄면 이건 어때요? 소비량이 줄었지. 그래서 역시 지출액이 줄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퀴즈성 문제인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응용 문제 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수요 곡선 식으로, 수식으로 한번 써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수요 곡선. QD 30이죠. 요거는 수요 곡선 식 QD 5만 원이죠. 요거는 P 이퀄 5천 원이지. 그렇지. 만약에 함수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것이다. 받아들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늘 매년 다루는 문제입니다. 탄력도 결정 요인에 대한 문제죠. 탄력도 결정 요인.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연루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니까 잘 해봐야 돼. 빨리 한번 해볼까? 수요 탄력도 결정 요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생활 필수품이냐? 아니냐. 기호품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가품, 저가품이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작으냐. 크면 탄력적이고, 작으면 비탄력. 그 다음에, 대체재가 많으냐, 대체하기 쉬우냐. 그렇다면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변화해 직후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되죠. 그게 바로 나중에 보게 되는, 그렇죠? 마샬 러머 조건이 되는 거고, 제이커브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좀 경과해야 돼. 시간이 경과되어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화하게 되겠죠. 자, 이왕 나왔으니까 공급 탄력도 결정 요인은 뭘까요? 저장 가능성. 저장하기 쉬우냐 어려우냐. 저장하기 어려운 거 또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 됐었지.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간 경과인데 공급도 어때? 가격이 변화하고 시간이 좀 지나야 공급량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물어볼게. 제이커브 효과, 이거 우리 기출문제였어. 제이커브 효과와 마샬 러머 조건, 이것을 수요 공급의 탄력도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한번 해봐봐. 머릿속으로. 환율이 오를 때지. 오를 때 우리는 보통 경상수지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아니다. 직후에는 어떻다고? 악화되다가 좀 경과, 시간이 지나야, 그렇죠? 얘가 개선된다. 자, 그러면 말해주세요.
수출과 수입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환율이 오른다? 수출은 증가하죠? 왜? 말해봐. 환율이 오를 때. 달러 표시, 외화 표시 수출 가격이 내리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 그래서 수출이 증가해.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화 표시, 우리나라 국산품의 수출 가격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합니다. 수입은 어떻게 되지? 환율이 오르게 되면 원화 표시 수입품 가격이죠. 원화 표시 수입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근데 잘 봐. 환율이 오른다. 외화 표시 가격이 내려서 수출이 증가한다. 수출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수입이 증가한다. 수입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량 증가, 수입량 감소하니까 개선이 되는데 가격 변화하고 시간이 지나야 돼. 직후에는 어때? 수출량, 수입량 변함이 없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되지? 환율 오를 때. 수출량은 아직 그대로, 수입량도 아직 그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화 표시 수입 가격은 오르게 되니까 원화 표시 수입액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악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야 되죠. 그래야 비로소 이제 어떻게 돼? 수출량 증가, 수입량 감소해서 개선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마샬 러머 조건이 뭐라고? 그렇죠? 변화해서 이거지.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의 탄력성의 합이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출, 수입의 가격 탄력성 합이 1보다 커야. 그래야 그렇죠. 수량이 조정이 돼서 개선된다 하는 얘기죠. 이게 아주 정확하게 탄력도와 결부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일로 돌아와. 이게 탄력도 결정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두고 여러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겠지. 자, 그럼 아주 퀴즈성 문제 간단히 풀고 지나갑시다. 대부분이 빵을 간식으로 한다. 간식이니까 뭐예요? 필수품 아니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빵값이 오르면 어떻게? 탄력적일 때 소비 지출액은 줄게 되죠. 그 다음에 빵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면 이건 뭐야? 싼 거죠. 저가품. 그럼 부담이 안 되니까. 비탄력적이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빵하고 밥하고 대체성이 크다. 그럼 뭐야? 빵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 가격 오르면 지출액이 줄게 될 거고. 라는 똑같다. 저 아파트 상가에 다른 음식점이 없다. 빵 아니면 먹을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탄력적이겠지. 가격이 오를 때 지출액이 증가하게 될 거고. 마번이 재밌는데 이게 그 전에 우리 회계사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뭐지? 마가? 그렇죠.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도 탄력도 다르지. 직선이라고 할까? 중점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애시당초 빵이 높은 가격에 이거 잘못 썼다. 그렇죠. 중국제를 줬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적은 양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래야 말이 되지. 높은 가격에 적은 양. 그러니까 어디서 소비하고 있었다고? 그렇죠. 여기. 탄력적 구간에서 소비하고 있었다. 그 소리죠.
그때 가격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돼? 지출액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탄력도와 지출액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정말 평이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공부. 자, 그 다음 질문이야. 여러분 4번 문제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을 평가하시오.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 옳다, 그러다, 기억, 니은, 디귿이 OX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OX만 해주면 되는데 옳고 그름을 설명하시오. 뭐 그랬다면 이제 서술을 해야 되겠지만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지 이제 딱 여백에다가 분석해야 되겠죠. 그려보십시오. 답 나오던가요? 어때요? 됐어? 됐어? 안 됐어? 그래, 나 이거 분석했다는 분. 그려. 최초에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단위당 부과하는 세금액이 커졌대. 그러니까 단위당 100원.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단위당 200원 이게 많아졌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됐어? 세금 증가액보다 자중손실의 크기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때 자중손실은 요만큼이죠. 그런데 이때 자중손실은 이 빨간 면적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수량이 줄어들죠.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이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우하향,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말이죠. 이런 걸 경험을 해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서 부가세 올리려고 하다가 정권이 날아가요. 그렇죠. 부가세를 올리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 섞어서 낼 수 있겠지.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세율을 2배로 올린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중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지? 수량도 줄겠지만은 혹시 그런데 한번 대입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전부 그림 그려봐야 되죠. 니은,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다.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 수요가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리고 공급은 정상적으로. 자,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렇죠.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걸로 하면 돼. 소비자에게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급자로 하는 게 낫겠지? 그럼 얘가 상방이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이런 건 반드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세금 부과되면 어떻습니까? 수량이 대폭 줄게 되죠. 수량은 대폭 줄어. 가격 상승 폭은 크지 않아. 아까 나왔었죠. 탄력적인 쪽이 적게 부담한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조금 부담해.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감소 폭도 크지 않죠. 요만큼. 근데 수량은 대폭 줄게 되죠. 따라서 잘 봐.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자중손실의 크기가 어때? 커지게 되죠. 왜? 수량이 대폭 줄게 되니까. 됐나요? 요걸 그래서 니은, 디귿을 같이 한번 봐봐. 미심 적으면 그림 다시 한번 그리시고요.
수요가 탄력적, 비탄력적일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액수, 자중 손실의 크기, 그렇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량이 대폭 줄어. 자, 그러면 결론 해봐봐. 어떻게 됐지? 수량이 대폭 줄어서 자중 손실의 크기 어때요? 커지게 되지. 탄력적일 때.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자 부담 작고 소비자 잉여 감소 크기도 작게 되고. 자, 내 요구사항이야. 공급 비교해 주십시오. S1, S2 그래서 여러분 그림 그려서 마무리하십시오. 뭐 얼마든지 분석 문제 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초의 균형이 여기 있는데 S1 비탄력이죠. 그럼 미리 결론 한번 해볼까? 비탄력적이야. 그럼 공급자에게 세금 내라 그랬을 때 공급자가 어떻게 돼? 세금 부담 많이 하고, 그렇죠? 공급자 생산자 잉여 감소도 감소 크기도 더 크고, 그 다음에 전체 자중 손실의 크기는 어떨 것 같아요? 공급이 탄력적일 경우에 비해서. 자중 손실의 크기는 수량 변동이 작기 때문에 자중 손실은 작게 된단 말이지. 그려봐봐. 상방이동 합니다. S1 프라임. 그러면 가격이, 그렇죠? 상승폭이 조금밖에 안 되지. 소비자가 조금 부담, 그 다음에 생산자는 세금 부담의 가격은 여기 되니까 이만큼이죠. 그래서 생산자 부담 크고 소비자 부담은 작고, 그 다음에 소비 잉여 크기도 어때요?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밖에 줄지 않는데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줄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비탄력적이면 수량 감소폭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자중 손실의 크기도 작죠. 그러나 S2라면 어떻게 되겠어? S2라면 같은 액수. 잘 봐. 얘가 상방 이동하는데 여기까지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시장 균형 이동 폭이 반대가 되게 되죠. 꼭 그려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경우. 꼭 해봐야 돼, 이거. 그래서 지금 공급은 똑같은데 수요가 다를 때, 수요가 똑같을 때, 공급이 다를 때, 그 다음에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둘 다 비탄력이고 둘 다 탄력적일 때, 농수, 축산물, 공산품 세금 매길 때 어때요? 농산물은 뭐 비탄력이니까 수량이 조금만 줄죠. 이때는 수량이 대폭 줄죠. 그래서 둘 다 탄력이면 자중 손실 크기 크고 조세 징수액은 작아지겠지. 그렇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자중 손실 작고 조세 징수액은 크게 되고, 이거요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리얼은 썰렁하다 그렇죠. 세금 부과 후의 가격은 세금 부과액보다는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죠,
적게 오르겠지. 왜냐하면 수요곡선 우상향, 공급곡선 우하향, 공급곡선 우상향한다고 했으므로. 그런데 하나만 보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하향, 우상향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내가 문제 하나를 빼먹었는데 아니면 자, 소리내서 말해봐. 어떨 때지? 수요곡선이 수직이거나 공급곡선이 수직일 때.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죠? 일단 소리내서 말해줘봐요. 완전 비탄력. 그럼 어떻게 돼? 세금 부과하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죠? 그 다음에 잉여 감소도 소비자 잉여만 감소하죠? 여기 반대로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겠는데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고 공급자, 생산자 잉여만 줄게 되겠네요. 질문. 그리고 둘 다 자중손실 어때? 자중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림 그려서 확인하십시오. 지금. 공급자에게, 소비자에게 해도 똑같아. 근데 그거 할 거 없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소비자에게 부과했다 하더라도 그냥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걸로 풀면 돼요. 자, 공급자에게 부과했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지? 그림으로 보면. 그렇죠. 종량세만큼 상반기 이동해서 가격이 고스란히 어떻게 돼? 종량세만큼. 오르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공급자 너 세금 내 전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받던 가격에서 고스란히 세금 빼야 되겠지. 뺀 만큼 받고 팔 수밖에 없다. 이때 자중손실을 빗금 쳐서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왼쪽은 생산자 잉여는 그대로야. 아무 변함이 없어. 그렇죠? 이 생산자 잉여는 그대로 아무 변함이 없고 소비자 잉여는 무한대였죠. 무한대이던 소비자 잉여가 무한대로 줄었어. 요만큼 줄었지.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 줄었는데 그 소비자 잉여 감소분하고 뭐하고 똑같아? 조세 징수세하고 같죠? 자중손실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요것도 그려봐. 됐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세금 매겨라. 그러면 고스란히 세금 내야 되지. 그럼 이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생산자 잉여는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세금 냈다. 그러니까 요만큼 세금 냈죠. 그러니까 매출액 전체가 생산자 잉여이다가 세금 냈다? 자중손실이 없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둘 다 완전 비탄력일 때는 자중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인 쪽이 모두 다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 하나 하고 퀴즈. 그림 그리고 분석해 주시오. 보자마자 이건 뭐지? PD가 만이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10,000원 수준에서 수평선 되는 거지. 얘는 얘는 공급곡선이 3,000원 수준에서 수평선 되죠? 보십시오. 자, 그럼 나를 보고 한번 미리 하고 들어갈까?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이니까 얘는 전혀 부담하지 않죠?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고. 그리고 얘는, 자, 내가 물어볼게. 둘 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원래부터, 애시당초부터 잉여는 없죠? 소비자잉여도 꽝, 생산자잉여도 제로인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잉여 손실도 전혀 일어나지 않아. 자, 그거 생각해 보면서 한번 빗금 쳐봐봐. 공급자 보고 너 세금 내. 상방이동 했으나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소비자 부담은 한 푼도 없죠? 그러면 마무리 분석은 여러분 해주실래? 그럼 어떻게 되지? 공급자는 1,000원 받다가 너 세금 100원 내. 빼야 되지. 900원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고스란히 지가 다 부담해. 그러니까 생산자에게가 요만큼 줄었고 조세 증세액이 요거니까 요게 자중 손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소비자 잉여는 원래부터 꽝이야. 요거 생산자 잉여는 원래부터 제로였어. 근데 이제 너 세금 내. 그러면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고스란히 올랐으니까 이거 누가 다 부담했어? 소비자. 소비자잉여 줄었는데 세금 증세액은 요거니까 요게 자중 손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내지 않겠죠, 절대로. 교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주고 이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들은 가격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거 아니야? 그럼 그려놓고 문제를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겠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 봤네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얘기들을 계속 봅시다.